방산이면 끝이다. 드론이면 끝이다. 요즘 이런 말들이 불안감을 잠시 마비시켜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런 화려한 키워드에 가려서 우리가 놓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정확히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죠. 오늘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이 질문 하나에만 집중해서 한 회사의 모든 조각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미국 NYSE 상장사 누브루, 티커는 BURU입니다. 이 회사를 들여다보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한쪽에는 미래 국방 산업을 책임질 통합 방산 플랫폼으로 전환하겠다는 아주 거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지난 12개월 동안의 매출이 고작 1만 달러인데 순손실은 6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좀 믿기 힘든 현실이 있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6천만 달러 손실에 매출이 1만 달러라고요? 제가 지금 숫자를 잘못 들은 건 아니죠? 이게 지금 가능한 수치인가요? 네, 저도 처음 보고 몇 번을 다시 확인했어요. 바로 이 엄청난 간극이야말로 이번 분석의 핵심인 거죠. 거대한 서사와 초라한 펀더멘털이 충돌할 때 투자자는 보통 둘 중 하나를 믿게 돼요. 서사를 믿으면 아무도 모르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이고 펀더멘털을 믿으면 당장 피해야 할 위험으로 보이죠. 저희의 목표는 당신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날 것 그대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회사의 원래 모습부터 한번 살펴보죠. 누브루는 원래 블루레이저 기술로 시작한 회사라고요. 맞아요. 주로 용접이나 적층 제조에 쓰이는 기술인데요. 적층 제조라는 게 좀 생소할 수 있으니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부품을 만들 때 큰 금속 덩어리를 깎아서 만들잖아요. 이건 반대로 3D 프린터처럼 금속 가루를 층층이 쌓아 올리면서 부품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훨씬 더 복잡한 모양을 만들 수 있죠. 아하, 3D 프린팅 같은 거군요. 그런데 왜 하필 블루레이저였던 거죠? 그게 핵심 기술이었어요. 기존에 널리 쓰이던 적외선 레이저는 구리처럼 반사율이 높은 금속에는 에너지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블루레이저는 그런 금속에도 에너지를 훨씬 효율적으로 전달해요. 그래서 제조업계에서는 더 잘 붙이고 더 정확하게 쌓는다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런 유망한 기술을 가진 회사는 어떻게 성장하나요? 뭔가 정해진 공식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꽤 정석적인 경로가 있어요. 먼저 기술력을 입증해서 장비를 팔고 설치해주고 그 뒤로 계속 유지보수 계약을 맺죠. 고객이 하나둘 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쌓이고 회사는 그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이나 사업 확장을 모색하게 되는 그런 그림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숫자가 차근차근 따라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누브루의 현실은 그 정석적인 경로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게 문제군요. 현재 주가는 0.2달러 수준이고 시가총액은 약 9천만 달러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충격적인 숫자, 1년 매출 1만 달러에 순손실 6천만 달러? 이 모순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펀더멘털의 미스테리예요. 만약 회사가 주장하는 방산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1만 달러라는 매출은 설명이 안 돼요. 반대로 1만 달러 매출이 현실이라면 도대체 무슨 돈으로 그 거대한 방산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이 모순은 회사의 생존 방식과 직결됩니다. 매출이 없으면 결국 외부 자금에 의존해야 하고 그 자금을 끌어오는 방식이 기존 주주들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심지어 누브루가 설명하는 사업 영역을 보면 이 미스터리는 더 커져요. 원래 하던 블루레이저 기술은 물론이고 산업 및 군사용 차량, 방위 보안용 전자장치, 첨단 통신, 추적 시스템까지. 이건 단순히 사업 영역을 좀 넓히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회사의 정체성을 통째로 바꾸는 정체성 교체처럼 보이는데요. 네, 그 표현이 정확해요. 단순한 확장이라기보다 정체성 교체에 가깝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이 있어요. 보통 기업이 사업을 확장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첫째, 본업에서 현금이 아주 잘 나와서 그 돈으로 인접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 둘째, 당장 매출과 이익을 내는 알짜 회사를 인수해서 합병 후에 숫자가 더 좋아지는 경우. 즉, 정상적인 확장은 숫자가 먼저 설득력을 갖춰야 해요. 하지만 누브루의 경우는 숫자보다 이야기가 먼저 우리를 설득하려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가설을 세워볼 수 있어요. 첫 번째 가설은 기존의 레이즈 사업만으로는 성장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혹은 잘 안 되고 있어서 자본시장의 주목을 끌기 위해 더 크고 매력적인 방산이라는 서사가 필요했을 가능성. 두 번째 가설은 실제로 회사가 방산 분야의 대형 계약을 따낼 자신이 있어서 시장이 알아주기 전에 빠르게 변신을 시도하는 것일 수도 있죠. 물론 회사 입장에서의 논리는 후자겠죠. 개별 레이저 장비만 파는 건 한계가 있으니 이걸 중심으로 여러 기술을 묶어서 국방부나 대형 계약자가 원하는 통합 솔루션을 패키지로 팔겠다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훨씬 더 큰 계약을 따낼 수 있는 그림이긴 해요. 네. 그게 바로 이 회사가 제시하는 불 케이스, 즉 긍정적인 시나리오의 핵심 논리예요. 이탈리아의 소프트웨어 회사와 하드웨어 회사들을 인수해서 기술 기반을 다지고 여기에 미국의 드론 기술을 얹어서 하나의 완성된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림 자체는 굉장히 그럴듯해요. 문제는 그 멋진 그림을 완성하기 전까지 버틸 돈이 있느냐는 거죠.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현금이 들어가는데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게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2024년 성적표를 보면 그 질문이 더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2024년 매출은 20만 달러 수준으로 오히려 줄었고 손실은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커졌다고 나오거든요.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비용을 줄이고 핵심 사업에 집중하는 게 일반적인 선택일 텐데요. 그렇죠. 외부 자금 없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게 우선이니까요. 하지만 누부르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바로 자금 조달에 집중하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얼마를 조달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조달했느냐예요. 그 방식이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핵심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 바로 2025년 5월에 나온 스파 계약이군요. YAINGEPN이라는 곳과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스탠바이 에쿼티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죠. 발행해서 팔고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주식 ATM 같은 통로를 열어둔 셈이에요. 잠깐만요. 돈이 필요하면 주식을 사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 상장사라면 할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경영활동 아닌가요? 이게 왜 그렇게 특별히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물론 자금 조달 자체는 정상적인 활동이죠. 하지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일반적인 대출이나 채권 발행은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정해져 있어요. 즉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SAPA 같은 방식은 주식을 계속 찍어내는 구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석이요? 네, 아주 유명한 피자 비유가 있죠. 원래 8조각짜리 피자 한 판을 8명이 나눠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8명이 더 들어와서 16명이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피자 크기는 그대로인데 사람은 2배가 됐으니 한 사람당 돌아가는 조각은 반으로 줄어들겠죠. 회사의 전체 가치는 그대로인데 주식 수만 계속 늘어나면 내가 가진 한 주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주가가 올라도 내 주식의 가치는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희석, 다일루션의 위험인 거예요. 아,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 주식 ATM 통로가 열린 뒤로 누부르의 행보는 정말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이탈리아 기업 테크네와의 단계적 인수구도,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기업 오르빗 인수 추진, 드론 합작법인 구상, 그리고 또 다른 이탈리아 레이저 기업 라이오콘 인수 합의까지. 겉으로 보면 이 모든 조각들이 방산 보안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라는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해 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펀더멘탈 관점에서 투자자는 다른 질문을 던져야 해요. 이 수많은 거래들이 결국 무엇으로 돈을 벌게 되는 걸까? M&A는 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거든요. 인수발표 후에는 실사, 법률 자문, 조직 통합 등 보이지 않는 비용이 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지출됩니다. 거래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현금은 더 빨리 소진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M&A 뉴스가 나올 때마다 또 돈이 필요하겠구나 하고 다음 자금 조달을 떠올리게 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금 조달 방식이 또다시 주식 발행이라면 이는 곧 희석의 공포로 이어지게 되고요. 제가 예전에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는데 M&A 발표만으로 주가를 띄우고 계속 유상증자를 하던 회사였어요. 결국 마지막 M&A가 실패하자마자 무너져 내렸죠.
물론 누부르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구조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면 회사 내부에서도 압박이 심해지겠네요. 당연하죠. 내부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외부 자금에 의존하고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외부에서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바로 거래소에서 보내는 신호 같은 것들이죠. 2025년 7월에 나왔던 NYSE 거래소의 상장 유지 계획 수용 뉴스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사실 그때만 해도 그게 좋은 소식인 줄 아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맞아요. 계획 수용이라는 단어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속뜻은 전혀 달라요. 이 뉴스는 회사가 아주 잘 나가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상장 요건, 예를 들어 재무 상태나 주가 수준 등에서 문제가 생겨서 거래소로부터 경고를 받았고 우리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라는 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받아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상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결국 이 압박의 신호는 앞서 말한 희석과 바로 연결되는 거네요. 정확해요. 누부르가 방산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단순히 미래 성장을 위한 야망 때문이 아니라 상장 유지와 자금 조달 환경 유지라는 절박한 압박 때문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낳게 하는 거죠. 압박이 크면 회사는 속도를 선택하게 되고 속도를 내기 위해선 자금이 필요하니 결국 희석을 감수하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 증거라고 할 만한 게 또 나와요. 2025년 9월 1,000만 달러 규모의 공모를 발표하는데 여기에 워런트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워런트라는 게 또 뭔가요? 워런트는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쿠폰 같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무가 튼튼하고 시장의 신뢰를 받는 회사는 굳이 이런 추가적인 보상, 즉 워런트를 붙이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워런트가 붙었다는 건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투자자에게 그만큼의 당근을 더 줘야 했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고 이건 곧 회사의 자금 조달 협상력이 약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워런트가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되면 또 다른 희석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압박 속에서 회사의 행보는 더 빨라지는군요.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의 움직임을 보면 정말 숨가쁩니다. 먼저 듀얼 CEO 체제를 도입해서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요. 이탈리아 소프트웨어 회사인 오르빗, 인수와 관련해서는 구속력 있는 의향서 LOI를 체결합니다. 곧이어 매덕스 디펜스라는 회사와 드론 합작법인 구상도 발표하고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레이저 회사인 라이오콘 인수 최종 합의까지 발표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의문은 계속 쌓여가죠. 레이저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하는 시너지는 정확히 무엇일까? 보통 시장이 납득하려면 두 회사의 고객이 겹쳐서 교차 판매가 가능하다거나 인수하는 회사가 당장 돈을 잘 벌어와서 재무 구조를 개선시켜준다거나 하는 명확한 경로가 보여야 하거든요. 또 드론 사업은 테마로는 매력적이지만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제품 개발, 시험, 인증, 수주, 양산까지 아주 긴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지금 누부르가 그 시간에 감당할 현금이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따라붙는 거죠. 결국 다시 처음에 두 가지 가설로 돌아가게 되는군요. 이 모든 것이 플랫폼을 빨리 완성해서 큰 계약을 따내려는 선제적인 전략인가? 아니면 플랫폼이라는 외형을 어떻게든 유지해서 자금 조달을 계속 이어가려는 방어적인 전략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2025년 12월 15일에 또다시 2,5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을 발표했어요. 투자자에게 이 뉴스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져요. 하나는 사업을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산소통을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신호. 다른 하나는 회사가 아직 스스로 돈을 벌어 자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고등이기도 한 거죠. 사업이 정말 본궤도에 올랐다면 이런 방식의 자금 조달 빈도는 점차 줄어드는 게 정상이니까요. 정말 모든 미스터리가 우리가 처음 던졌던 그 질문, 그래서 이 회사는 지금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로 다시 돌아오네요. 이 거대한 이야기는 과연 언제쯤 실제 계약서, 실제 매출, 그리고 실제 현금 흐름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그 시점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모든 뉴스와 거래들은 주가를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테마는 될 수 있어도 주가를 구조적으로 끌어올리는 펀더멘털이 되기는 어려워요. 기술적 지표를 봐도 그런 상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네, 기술적 지표들을 보면 현재 주가에 힘이 없다는 게 보여요. RSI 지표는 40대 수준으로 매수세가 강하지 않은 약세 구간에 있고 MACD 역시 마이너스 값으로 약세 모멘텀을 보여주죠.
가장 중요한 장기 추세를 보여주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0.25달러 부근에 있는데 현재 주가는 그보다 한참 아래 머물러 있거든요. 장기적인 추세 회복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면 이 종목은 현재 장기 성장주라기보다는 내러티브에 따라 움직이는 이벤트성 종목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미래를 전망해 봐야겠죠.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어요.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이 모든 인수와 합작들이 정말 시너지를 내서 빠른 시간 안에 의미 있는 방산 계약이나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현재 낮은 주가 수준에서 재평가, 즉 리레이팅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시나리오는요? 계약과 매출 소식은 계속 늦어지고 그 사이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자금 조달만 반복되는 경우죠. 이 경우 주식 수는 계속 늘어나고 희석에 대한 부담이 누적되면서 주가는 구조적으로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오르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투자자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까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특정 가격 구간을 중심으로 기계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현재 주가인 0.2달러 전후가 심리적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아래로는 0.19달러가 단기 방어선이 될 겁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면 손실을 제한하는 게 중요해요. 위쪽으로는 20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 0.25달러 부근이 아주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방산이라는 단어만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과 현금 흐름이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부터 접근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최소한 주가가 0.25달러 저항선을 뚫고 그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받는 흐름이 확인되어야 추세를 논할 수 있어요. 네. 결국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대응, 중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 확인이 핵심이군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를 관통하는 더 큰 원칙이 하나 있어요. 결국 모든 투자 스토리는 자체적인 현금 창출이라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진짜 가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여도 그건 그냥 신기루일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당신이 이 모든 정보를 보고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누브르의 거대한 방산 플랫폼 이야기는 과연 언제부터 실제 돈으로 번역될 것인가? 그리고 그 번역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계속되는 희석의 구조를 당신은 견딜 수 있을까요?